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며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연저점을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1원 상승하며 다시 1,290원을 돌파해 1,292.4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발사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저가를 새로 쓰며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NHN은 주가 안정 도모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10만 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증권이 우리금융그룹의 지분이 인수된다는 소식을 부인하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동원개발은 1,296억 원 규모의 양정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 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경기 침체 우려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주말을 딛고 월요일 우리 시장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가 2,400선을 이탈해서 오늘 2% 넘게 크게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락하는 건지, 언제부터 돌아설 수 있는지 그야말로 공포와 답답함만이 가득한 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유독 하락이 좀 두드러진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가상화폐 심한 변동성,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IAEA의 인터뷰 보도, 그리고 연준 월러 이사의 7월 0.75%포인트 인상 주장 등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 잠시 빨간불을 켜낸 후 기약 없이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제 밸류보다는 수급 공배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환율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장 시작 후 90분 동안 외국인이 현물, 선물 매도를 더했을 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 원을 넘게 매도를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기관의 매수 속에서는 금융 투자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검은 월요일을 그대로 이어간 2주의 금요일입니다. 대다수 업종의 하락 속에 통신 업종만이 상승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운수장비, 또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 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고요. 종이목재와 전기가스업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음식료 업종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려산업입니다. 세계적 곡물 사료 관련 식량난과 수출 제한 영향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음식료 테마의 강세를 견인을 했는데요. 오늘 장 마지막까지 강함을 유지를 하면서 23%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이 좀 두드러졌던 전기가스업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나란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3분기 조정 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하락이 나왔고요. 한국전력이 4%, 한국가스공사가 6% 넘게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움직임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마켓맵이 파랗게 지금 물이 좀 들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하락 속에 삼성전자는 오늘 1.83% 내리면서 연중 최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온 2차 전지의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도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운수장비 업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주가 나란히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부진한 모습이 있었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인 명신산업이 4% 넘게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한번 볼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인 미쉐린과 손을 잡고 프리미엄 전기차 전용 및 친환경 타이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상승 출발했다가 현대차가 장중에 시장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제자리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500원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15일에 발사 예정이었지만 센서 이상과 기상 악화에 발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21일, 바로 내일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의 연이은 수급 그리고 이제 기대감까지 함께 입으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 정도 강세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월요일장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 보시면 3.6% 하락한 76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800포인트 위에서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흘러내리며 4%까지 낙폭을 장중 키웠는데요. 760선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장후반 770선 회복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끝내 770선까지 내주며 연저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고 1,300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순매도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장중 저점에 비해 매도 규모는 그래도 조금 줄었는데요. 외국인이 1,400억 넘게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아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하락한 가운데 통신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하락률이 6에서 7%대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사료주들이 포진해 있는 음식료 담배 업종은 2%대 하락률로 약세장 속에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먼저 디지털 콘텐츠 종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오늘 장중 VR가 걸릴 정도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려 10% 이상 하락한 5만 5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9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며 하락을 방어했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거센 매도 속에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10만 주 이상 투매에 가까운 움직임을 오늘 보였는데요. 신작 게임 흥행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 8만 원을 유지한 케이프증권의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외에도 게임주들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실까요? 보시면 액션스퀘어가 3.7%, 룽토코리아 6%,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주가 10에서 11% 크게 하락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알테오젠만이 2% 상승으로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그럼 IT 하드웨어 업종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에 반도체주의 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역시 5% 넘게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위성인데요. 오늘 오전 누리호의 2차 발사를 위한 이송이 시작됐죠. 누리호 발사를 하루 앞두고 그 기대감에 매수세가 쏠렸는데요. AP위성이 오늘 17% 상승으로 관련주 중에서도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CS 베어링도 함께 볼까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습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지만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장 초반 보시면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CS 베어링의 신주는 다음 달 12일 상장 예정입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연고점을, 양시장은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예측한 이번 주 코스피 밴드까지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를 깨고 올라가길 바라면서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한 쪽부터 살펴보시죠. 글로벌 증시 급락에도 중국 증시는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봉쇄로 인해서 하락이 선반영됐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며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덜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 ETF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 A주의 시총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이 1.6%의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출렁이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2%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매일매일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대로 베팅하는 인버스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6월 들어 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코덱스 인버스는 8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1.5%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염려 속에 국제유가도 급락을 보였습니다. WTI가 6% 하락하면서 109달러에 내려앉았는데요. 7주 연속 이어지던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고 하락을 보인 겁니다. 이에 우상향 곡선을 그려오던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 환해지 상품도 오늘 5%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거 200 철강 소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철강업계의 가격 인상안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철강사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재반등 기회가 예상됐지만 당장 국내에서 수요가 줄고 철강제 가격도 하락세를 타면서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철강주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사이 10% 급락했고요. 동국제각은 10일째 내림세, 포스코홀딩스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상품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장 초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하며 시작했지만 세계 각국의 긴축 행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보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6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에도 부양책 효과를 지켜보며 긴축에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3%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1%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를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노예 해방일의 대체 공휴일로 휴장입니다. 현재 미국 S&P 선물은 0.3%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0.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째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개인은 8,942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SK하이닉스와 네이버, 현대차까지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개인은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SKC까지 모두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낙폭과대 전차 군단들 담고 있지만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팔고 있는데요. 그리고 셀트리온 체크해보시면요. 이 하락세를 딛고 전거래일 2%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0.3%밖에 밀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른 날 개인은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사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잠수함과 건물용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회사이자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범한 퓨얼셀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713억 원어치 매수하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위메이드와 넥슨게임즈 같은 급락한 게임주들 저가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원준 체크해보시면요. 2차 전지 장비주죠. 약세장에서도 14거래일째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시죠. LNF는 지난주 약세장 속에서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800원 어치 팔았습니다.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셀트리온과 함께 그룹주들 팔고 있고요. 또 증시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도 흔들리는 가운데 비덴트도 포트폴리오 속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엔터 업종 이슈에 대해서 다각도로 점검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본격 재개가 되면서 엔터사들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매크로 불확실성 충격을 엔터주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를 돌아봤을 때 하이브 악재가 더해졌는데 이번 하이브 악재를 좀 보다 보니까 엔터사에 있어서 그 소속 아티스트의 중요성이 더욱더 좀 실감이 나는 주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좀 방탄소년단이다 보니까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아티스트들의 그 좀 수명에 대한 주기가 좀 더 길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2세대, 3세대 아티스트의 수명 주기가 길어지면서 기존 아티스트의 수익화 시기가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지난 3월 서울에서 3번 공연에서 500억 가까이 벌어들였었고요. 그 외에도 세븐틴은 이제 데뷔 8년 차임에도 선주문 220만 장, 되게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동방신기는 이번 5월, 6월 일본에서 21차례의 팬미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보아 역시도 일본에서 베스트 앨범 발매와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경우도 올해 7월에 정규 10일집 발매 이후에 이제 국내 콘서트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트와이스 역시 작년에 미국에서만 100억 원 가까이를 벌어들였었고 지난 5월에는 걸그룹 최초로 미국에서 스테디움 2만 명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을 넘어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트와이스 나연이 솔로 주자로 처음으로 솔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아티스트, 2세대, 3세대 아티스트의 수익화 시기가 실제로도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활동에 대한 실적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수익도 좀 우수해지고 있고 그리고 좀 활동 범위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넓어진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먼저 좀 하이브 이야기를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BTS 앨범의 프루프가 발매가 됐는데 첫 주 판매량을 보니까 275만 장을 이미 넘어섰고 또 하반기에는 신규 아이돌 데뷔도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이나 뭐 위버스나 이렇게 신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시작 예정이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하이브가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 입대 여부나 하반기 투어의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6월 말에 말씀 주신 대로 방탄소년단 게임이 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NFT 플랫폼 그리고 위버스 2.0 등 이제 신사업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 세 팀 신인 아티스트 데뷔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븐틴, TXT, 엔하이픈 등 이런 소속 아티스트의 하반기 투어도 이제 슬슬 이어질 예정인데 네. 특히 TXT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첫 미국 투어입니다. 그리고 세븐틴은 물론 지난 코로나 영향에서 미뤄진 탓에 이번에 처음으로 돔에 서게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돔에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소속 아티스트의 실적에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하반기 충분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신인 아티스트가 세 팀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세븐틴과 TXT의 이런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K-팝의 음반 수출을 좀 봤을 때 아시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비아시아권으로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음반 수출이 콘서트 확장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매출 성장으로 좀 이어지는데 비아시아권 활동 현황 그리고 향후에 좀 기대되는 효과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미국이랑 유럽 등의 서구권으로의 확장이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데 2017년 국내 음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21년에는 17%까지 3배가량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침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차트인 빌보드 차트만 보더라도 국내 아티스트가 차트인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만 보더라도 사실상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외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2020년 들어서면서 그 빌보드의 앨범 차트라고 하는 빌보드 200 차트인 하는 횟수가 과거 대비 1.5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외 투어 지역이 서구권 특히나 미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와이스나 세븐틴, 스트레이키즈의 경우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회당 모객 규모, 공연 횟수도 같이 확대가 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투어를 도는 아티스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 지역이 아시아를 넘어서 서구권으로 다변화되면서 K-팝 팬덤이 실제로 미국에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뭐 콘서트, 음반, MD 성장 등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팝이 서구권 확장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2020년에는 K-팝이 5%, 2021년에는 17%로 좀 점유율이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아니라 아시아권 중에서 특히 일본 시장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저희가 봤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동방신기나 보아 등이 지금 일본 시장에서 활약을 좀 하고 있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일본 시장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향후에 실적 성장으로 연결도 일본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여전히 엔터사들에게 일본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시장은 특성상 아티스트 선호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아티스트 선호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화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트와이스는 지난 4월에 국내 걸그룹 최초로 도쿄돔에서 3번 연속으로 공연을 진행했었고요. NCT 127은 5월에 이제 처음으로 돔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븐틴은 11월 6번의 돔 투어를 계획하고 있어서 올해는 기존의 돔에서 공연을 하지 못했던 가수들이 공연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일본 시장에서의 수익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4세대 아티스트를 보더라도 니주나 트레저의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아레나급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가 아직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서히 일본에서의 대규모 투어 라인업이 공개됨에 따라 하반기 일본에서의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 돔 공연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돔 공연과 또 아레나급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매크로 불확실
수혜성에 따라서 좀 엔터주들의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신 걸 들어보면 아티스트들의 본격 활동 재개로 하반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엔터사들 하반기 실적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불확실한 외부 환경이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음반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을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 그 위에 성장 모멘텀이 붙는 그림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엔터사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나 2, 3세대 아티스트뿐 아니라 이제 4세대 아티스트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 수익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과거 대비 이익 체력이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엔터 4사에서 같이 통합으로 준비하고 있는 신인 아티스트만 최소 12팀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이렇게 지속될수록 결국은 실적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기획사별로 메인 아티스트가 언제 활동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4사에서 지금 나올 신인 아티스트들이 12팀이나 된다. 굉장히 좀 많은 팀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빅 엔터주들 가운데서 혹시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될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최선호주로 SM 추천드립니다. SM. 네, 그래서 NCT가 이끄는 실적 성장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스파가 벌써 선주문 100만 장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걸그룹 중에서 100만 장 단일 앨범 기준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팀이 블랙핑크랑 아이즈원 뿐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데뷔 2년 차인 에스파가 굉장히 빠르게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SM 또 매각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수준이면은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NCT가 우선은 끌어가고 있고 또 2년 차인 에스파가 선주문 100만 장을 받았는데 이게 블랙핑크와 아이즈원 이후로 좀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각 이슈까지 있으니까 SM을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엔터업종의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고 또 향후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봤습니다. 오늘은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외국인의 거센 매도 속에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했지만 외국인들의 투매와도 가까운 매도에 시장이 연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에서는 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속에서 종목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 급락장에서의 패턴을 보면 급락한 후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바로 2차 전지 소재주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요. LG 엔솔이 오늘 급락장 속에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죠. 그런 쪽에서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따라서 같이 휘청였지만 그래도 나머지 뭐 삼성 SDI나 종목들의 동향은 그래도 좀 잘 버틴다라는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좀 이쪽도 성장주 개념인데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는 다들 비싼 상황 쪽에서도 잘 버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고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뭐 증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확장되는, 그러니까 즉 2차 전지를 볼 때는 다른 것보다 Q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이 그래도 견딘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는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운 상황들이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강한 섹터를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BYD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시장은 그대로 반영을 똑같이 못해도 섹터는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다른 테슬라 쪽에서 다른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4680 배터리, 이제 덩치가 좀 커졌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우리도 원통형 충분히 앞으로 테슬라에 납품하겠다라는 기조가 나가면서, 이에 따라서 배터리 증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파나소닉과 그리고 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게다가 또 CATL도 같이 진입을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런 쪽에서 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대감에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또 하나 2분기 실적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또 얼만큼 1분기는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보였는데 얼만큼 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점 쪽에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어느 정도 또 좀 안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는 바람에 약간 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잘 버티니까 2차 전지 섹터로 가야겠어라고 하는 대응은 조금 더 시장과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보다는 낙폭 과대된 종목 쪽으로 먼저 보시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45만 원대 저항, 그리고 또 그 안쪽에서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의 변동성을 얼만큼 흡수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G엔솔은 4680 배터리 쪽으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 매출이 좀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매력적이지만, 사실 밸류 측면에서는 싸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가격 측면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LG에너지솔루션만 보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의 관심은 아마 그동안 좀 그래도 꿋꿋하게 좀 버텼던 나머지 소재 쪽 종목들이 얼만큼의 또 변화를 가져가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끌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단기간에 어떤 시장을 또 끌어가기보다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선방했기 때문에 살짝 소외되고 나머지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많이 빠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시장에서는 여전히 장비 관련된 섹터들도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들인데, 또 소재 섹터 중에서도 저희가 보통 아는 뭐 양극재, 음극재, 특히 전해질 쪽은 약간 좀 최근에 동향을 봤을 땐 가격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쪽은 좀 느릴 것 같고요. 그래도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 관련돼서 좀 덜 오른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그리고 또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개화될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어떤 다변화된 전략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급락장 속에 어느새 9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다시 신저가를 썼습니다. 오늘은 인텔이 그 서버용 CPU 양산을 다시 미뤘다는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매크로 변수가 안정되기까지는 답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솔직히 그렇게 썩 편한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과 함께 주가가 어느 정도 몸으로 맞는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참 불편한 현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인텔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들이 CPU를 담당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연동된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를 봤었을 때는 인텔의 동향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인텔에서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PC용 CPU마저도 한 30% 정도 감소를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PC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축된 모습들이 나오겠다라는 쪽이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시장은 모바일 디램입니다. 이 모바일 쪽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이런 PC용 쪽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한 30% 정도가 서버용 쪽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때 그나마 서버용이 지금까지 버텨줬었죠. 근데 지금 이제 PC용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게다가 모바일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어느 정도 봉쇄가 계속 간헐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떨어지면서 아직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이쪽에 대한 디램도 위축되는데 그나마 버텼던 서버용 쪽 같은 경우는 혹시나 기대했던 또 인텔의 차세대 어떤 CPU 같은 경우도 좀 사파이어 레피스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출시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오더컷이라고 그러죠. 이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 예전에 메타죠. 지금의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벌써 HP나 델 같은 경우는 좀 오더컷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쪽에서 서버용 디램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불편한 현실이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까지도 그나마 선방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즉 하반기에 생각보다 서버용 쪽이 흔들리게 됐었을 때 실적 변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좀 먼저 앞에 실적을 땡겨서 움직이는 반도체 업황인 만큼 이를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는 쪽인데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우려감이 클 때 또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향 리포트가 나올 때 항상 보게 되면 과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락한 가격, 지금 가격대에서는 앞으로의 동향들을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LG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PBR 1배, PBR 0.9배 이 정도까지면 역사적인 저점이다라는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지표가 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주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EPS, 그러니까 즉 실적에 대한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바닥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권의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걸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 9만 원대를 다시 삼성전자는 5만 7천 원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봤던 입장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지력 흐름들 한번 확보하는 걸 좀 확인해 보자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BR 등 투자 지표가 지금 현재 매력적이지만 실적 변화 흐름이 우선되기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다. 9만 원 선 지지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5개 분기 누적 적자 규모만 21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일단 물가 상승 우려에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또 원래 내일 발표 예정이던 그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 결정이 또 연기가 됐죠. 그래서 4% 이상 오늘 하락하긴 했는데 당분간 긴 터널이 지속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발전 단가를 이루는 대표적인 에너지들도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대로 전기요금에 올리지 못하게 되면 이의 부담은 다 한국전력들이 안아야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낮은 전기요금 쪽을 유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나 그리고 또 충분히 이런 저전기라고 해야 되겠죠. 저전기요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던 측면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적자 20조, 30조 이거 다 누가 안습니까? 다 저희 세금 부담인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적어도 그래도 적자폭을 그렇게 키우지 않고 이어나가는 게 뭐 다음 후세나 아니면 한국전력의 자생적인 흐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큰 폭의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기업이나 아니면 또 개인 가게
이쪽에 모두 다 정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시장에서 또 정부 입장 쪽으로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요금의 그 흐름들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가스도 연관되는 한국가스공사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한전의 자구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슬림화된 구조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도 같이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지금 인상에 대해서 뭐 3분기 하느냐, 4분기 하느냐 이런 시점도 중요하겠지만 인상하는 폭에 따라서도 변화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전을 보느냐 아니면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나오는 산업별 여파를 보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해당되는 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기요금의 여파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단순하게 한전의 자생적인 또 적자폭을 줄이는 것 빼고도 내 기업들이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라갈수록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한국전력에서 이어지는 산업별 여파도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한국전력을 바라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어떤 BP를 넘길 정도로, 그러즉 적자에서 흑자로 될 정도로의 강력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들만 한국전력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한 2만 원대에서 2만 5천 원대 흐름들을 보시면서 종목은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큰 폭으로 인상하기엔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 인상 폭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그에 따른 산업별 여파를 더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선방한 종목 바로 현대차인데요. 주말에 그 테슬라 CEO가 SNS를 통해 현대차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또 했는데요. 현대차의 친환경차 기대감이 높아진 데다 또 하반기 신차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 변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대차라도 뭔가 변화를 보여줘서 어떤 국내 증시에 좀 견인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부터 체크할 거는 물론 이제 머스크의 한마디가 어떤 현대차를 또 어느 정도 좀 견인하는데 도움은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주고 있던 이제 쇼티지가 얼만큼 어떤 부품과 관련된 쇼티지가 얼만큼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튀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이제 내가 현대차를 사려고 예약을 걸어놨는데 갑자기 대리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제 한 6개월 걸리던 거를 6개월 한 12개월 걸리던 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로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사야 되겠죠. 그런 어떤 직접적인 뉴스들이 확인되면서 또 변화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가수요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즉 내가 현대차 가서 물어보니까 차가 필요한데 지금 1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또 다른데 뭐 기아한테 가서도 또 걸어놓고 아니면 비슷한 급의 외제차라도 한번 가서 걸어놓고 하는 이런 약간 가수요가 발생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대기 수요가 아니라 한쪽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또 가수요가 좀 없어지는 부분들도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한 1년 전에는 차가 계속 필요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같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정도 없이 그냥 한 1년 정도 물가 좀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내 월급이 다른 쪽을 쓰느라고 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약간 내구재와 관련된 쪽에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 측면에 대한 변화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수요 쪽의 변화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이런 단계가 서서히 벗어나면서 수요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할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가 살짝 넘어갈 걸로 보이는 만큼 생각보다 선방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기가 어느 정도 개선돼서 하반기까지 계속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으로 봤을 때는 한 18만 5천 원대 중요한 저항권입니다. 여기를 이번에 실적 발표와 그리고 또 견조한 모습들이 돌파를 해서 나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특히 마찬가지로 살짝 더
그래도 기대감이 높다고 하게 되면 기아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같이 종목들의 탄력도 비교하시는 게 좋겠다 보여집니다. 네, 보통 이 자동차 업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면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 근데 이게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잘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박스권에서 이번에 막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가격대가 18만 5천 원대가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밑에는 한 16만 원대는 강력한 지지권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좀 견조해서 시장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여전히 실적 기대감과 개선 기대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오늘 10% 정도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탄탄한 신작 파이프라인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대표님은 이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카카오게임즈를 바라보면서 많이들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일단 이 회사는 개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릴리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개발한 게임을 갖다가 이제 배포하는 어떤 약간 중개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카카오게임즈가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수익을 그대로 다 누리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게임 출시도 어떻게 보면은 예상했던 것만큼 직접 출시하는 것보다는 좀 차이는 있다라는 쪽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수수료를 한 측면이겠죠. 근데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게 어떤 출시되면서 또 히트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국내 게이머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와닿는 스타일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카카오게임즈가 이어갔던 또 지금 보라와 함께 연결되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와 함께 이어갈 부분들은 지금 타격을 받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대해서 또 가상화폐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모멘텀이 좀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2,500억 정도의 CB,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죠. 이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회사 측에서는 뭐 특별하게 전환해서 물량을 나올 건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상황인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게임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보통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무래도 어떤 뭐 상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하긴 하시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가오는 코스트 즉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긴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깎아먹겠죠.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신작이 히트하기 전까지는 너무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상화폐 시장 부진에 보라 코인 생태계에 대한 모멘텀도 훼손된 상황, 그리고 신작 기대감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에서 카카오게임즈까지 이슈 종목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참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변동성 장세 투자자 여러분께 신속 정확한 정보와 함께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